지난해 2023년 12월 2일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기온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한편 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이 계획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간 또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선언에서 제시한 대로 2050년까지 발전량을 3배 늘리는 것은 어렵다. 이런 지적인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 2020년 현재 23.25기가와트인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는 3배로 늘려야 되는데 2022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 같은 1.4기가와트급 원전을 해마다 1개 이상씩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빠르게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핵문핵설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핵PD 김성광입니다. 여기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의 기획, 조율, 관리와 같은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실증 가속화 및 신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민간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형태의 정립, 그리고 소통 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이번 여름 설립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같은 센터의 핵통령 권준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SMR과 대형 원전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 또 왜 SMR이 요즘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로 아주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 SMR 선택은 합리적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요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차세대 원자력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이게 궁금하다면, 그리고 핵문핵설에 한마디 해야 쓰겠다 싶다면 보이는 팟캐스트 핵문핵설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차세대 원자력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핵문핵설은 계속됩니다. 핵심을 묻는 인터뷰 핵터뷰. 아니, 세 번째 방송인데 제가 왜 이렇게 버벅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방송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핵통령.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방송계 대통령이시네. 그 핵문핵설 3부작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있는 이정익 교수님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 SMR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 질문으로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우리 식구라 그런가 더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옆에 나와 계시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네. 원작가 이정익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원자력 시스템을 더 작고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주제인 SMR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사실 인력 수급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사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면은 저희 네. 청취자들과 시청자들이 볼 때 네. 좀 흥미롭게 듣지 않을까. 네. 뭐 깨알 광고를 하자면은 최근에 그 과기부에서 요즘 핫한 랩이라는 요즘이 랩을 지금 유튜브에 찍었는데 네. 다른 연구실들은 그 다른 분야에 있는 연구실들은 대부분 다 학술적으로 우수한 연구실로 찍혔는데 네. 저희 연구실은 유튜브 제목이 네. 삐끼삐끼 춤 끝판왕이 있는 연구실로 나와서 네, 저희는 좀 네. 학문도 하면서 아. 학생들이 좀 잘 노는 그런 연구실의 이미지로 네. 네, 굳어졌습니다.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죠? 트렌디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듣기로는 그 대학원 연구실 평판이 좀 오르내리는 김박사넷이라는 곳에서 1등 연구실이다, 뭐 1등 교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됐다고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아쉽게도 이 평판 올리는 부분이 이제 김박사넷에서는 좀 사라져서 확인이 불가한데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하는 네. 얘기로 그 있잖아요. 왜 육각형 교수님. 아, 네, 육각형 육각형 교수님. 밸런스가 좋다. 그렇죠. 네. 네, 아주 뭐 퍼펙트한 네. 네, 그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십니다. 그거는 음. 제가 그 원자력공학과 있어봐서 제가 직접 그거를 목격한 증인이거든요. 아. 아주 뭐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제일 높은 연구실입니다. 여기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삐끼삐끼 춤 한번 추고 갈까요? 그건 학생이 끝판왕이고 저는 몸치입니다. 네, 육각형은 맞다. 하지만 네. 춤은 못 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1등 교수님. 네, 저희가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는 SMR은 대형 원전과 어떻게 다른지 또 왜 SMR인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정익 교수님하고는 기후위기 시대라는 배경을 더 교류해서 SMR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지 좀 묻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말까지 그렇죠. 지금 바뀌었는데 네. 이런 맥락에서 교수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에 SMR이 정말 친환경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SMR이라는 기술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기술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만약 지향한다면은 그 탄소 중립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간헐성이 있는 자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력망이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보적으로 우리가 잘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SMR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 되게 빠르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리가 퇴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석탄화력 발전소의 부지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SMR 기술로 이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아주 최근에 우리가 AI 기술과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우리나라 또 IT 산업이 발전을 하고 뭐 미래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전력을 소모할 거로 소비를 할 걸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SMR 활용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생산, 그다음에 해양 쪽에서 선박 추진 쪽에 특히 이 SMR 기술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서 뭐 단순히 예전에 원자력이 발전에만 우리가 기여를 했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에너지 산업 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우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배에도 SMR 형태로 좀 추진을 한다, 뭐 이런 설명이겠네요. 네, 그렇죠. 민간 선박으로 추진체로 이제 원자력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전함들처럼 네. 핵 추진 비행기도 이제 곧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핵 추진 비행기는 네. 미국이 한 50년대 실험을 해봤는데 네. 너무 무거워서 못 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무거워서. 스타크래프트 나온 배틀크루저 정도는 돼야 네. 이제 뜨지 않을까 싶은데 배틀크루저. 작은 비행기는 못 뜰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그 SMR이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배틀크루저처럼 SMR 논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한국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비타민 역할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이제 수급에서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수요지와 공급지의 불일치가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특히 그 우리나라가 전력 생산하는 뭐 재생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사실 생산지가 우리 수요지는 이제 서울 경기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요지는 그러니까 공급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은 이제 남쪽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송전솔로를 까는데 1km당 2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 전력망을 지금 확충을 많이 해야 우리가 늘어나는 전력을 이 남쪽에서 생산해서 수요지인 북쪽으로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설비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에너지를 우리 매일마다 쓰고 있는데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 수요지와 전력 공급지가 일치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점점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과 같이 어떤 지역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해안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SMR은 훨씬 더 유연하게 우리가 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대형 원전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수요지와 공급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네. 저는 SMR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거 기대하고 정말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밀양에 이제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이제 네. 전기를 이제 뭐 울산 부산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과정에 네. 그런 고압 선로가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네. 발전소 설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송전이 지금 제일 큰 에너지 공급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MR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 비타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어떤 전력 시스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영양소다.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교수님 또 비타민 말씀을 꺼내니까 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타민도 왜 하루에 이렇게 일일 섭취 권장량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 이 SMR이 그럼 도대체 몇 대나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단백질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깔았으면 좋겠는데 비타민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뭐 SMR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짓고 운영을 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그 구조나 어떤 인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수요를 다 SMR로 만족하겠다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SMR이 필요한 곳에 일단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대나 필요할지는 사실은 SMR이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어떤 시장에서 특히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완벽한 평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다만 이번에 11차 전기본 실무본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ISMR이라는 원자로를 2035년까지 저희가 4모듈 짓는 게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SMR을 언급을 했고 이제 전력 수급에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2030년 중반까지는 적어도 한 자릿수의 SMR은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뭐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건물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한 대씩 배치한다. 그러면 또 낡으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전지판처럼 폐기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원자력 설비는 대부분 다 설계 수명을 저희가 요즘은 60년, 더 나아가서는 80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뭐 효율이 떨어지는 일은 없고요. 이제 지금 걱정하신 폐기물은 결국은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제가 항상 이렇게 다른 대중 강연을 할 때 얘기를 하지만은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이게 항상 대중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양의 문제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양의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이 이 핵 분열 발전의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이 나온다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관리하는 그 기간이 지금 이 방사성 반감기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든지 간에 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은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가 우리가 관리를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 잘 해야 공공의 어떤 안전과 건강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지 네. 그 기간이 문제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SMR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대형 원전도 함께 풀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이제 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이 잘 풀리면은 SMR 문제도 자연스럽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참 신기한 게 지난 방송에서도 그 백운필 박사님 우리가 모시고 말씀 나눴었는데 그때도 대형 원전하고 SMR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폐기물 관점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신기한 그런 대목인데 그러니까 뭐 포인트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했을 때 SMR 그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이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 그걸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폐기물이 그렇다 쳐도 또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제 아닙니까? 경제. 또 핵통령으로서 이 경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SMR 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네. 앞서서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SMR이 어떤 전문가들은 빨리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SMR의 경제성은 또는 시장 경쟁력은 안전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SMR의 안전성이 지금 그 대형 원전보다 100배 정도 저희가 향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형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우리가 보통 항공기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항공기보다 100배 정도 더 안전한 SMR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이 어떤 SMR에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제 전력 수급망의 문제에 어떤 그 수요지와 생산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절대적 안전성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SMR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절대적인 안전성을 우리가 물론 대형 원전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치를 수는 있지만은 대형 원전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수요지로부터 멀리 건설을 하고 송전망을 까는 것 대비 수요지 근처에서 지어가지고 송전망을 짧게 깔 때 조금 비싸더라도 더 안전한 그런 원자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저는 수요자 그 소비자에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는 이미 송전망이 들어와 있고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냉각이 필요했던 냉각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SMR과 같이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이 들어와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우리가 SMR이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대형 원전은 사실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안전 때문에. 하지만 SMR은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에 실제로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도 우리가 SMR로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 경제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SMR이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요약해 보면 SMR 자체만 보면 단가가 좀 비쌀 수 있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경제적으로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SMR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에너지 공급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른 건데요. 결국 SMR은 여러 종류의 에너지 공급원의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는 SMR을 굳이 도입하지 않고 그냥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도 있는 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써야 되는 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SMR이 모든 에너지 시장에서 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자력 산업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에너지 기술 중에 우리가 에너지 기술 자립도가 제일 높은 기술이 지금 원자력 산업이고요. 그 원자력 산업을 계속 우리가 육성을 하는 게 사실은 단순히 국내 에너지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원자력 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외의 다변화된 시장에서 SMR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 우리가 원자력 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SMR 개발이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어쨌든 새로운 먹거리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서 이제 좀 국가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언급하려다가 좀 자세하게는 언급이 안 됐는데 네. 저희가 국가적인 측면과 좀 산업적인 측면을 모두 다 좀 고려해서 좀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네. 국가적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물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원자력 산업이라는 거를 현재는 공공 주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도를 해왔는데 SMR에 한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로 아예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산업체들이 사실은 정부가 주도를 한 게 아니라 민간 산업체가 먼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외 SMR 업체에 투자를 한다든지 국내 SMR 개발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국가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또는 우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원자력 산업 더 나아가서 SMR이라는 산업을 하나의 새로운 미래 시장 창출 먹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단지 국내 에너지 공급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우수한 제조 기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가가 이런 연구개발 사업이나 어떤 실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시에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업들 참여를 네. 유도하고 네. 전체적으로 이 산업의 뭐 좀 진흥을 네.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네. 한국에 필요하지 않냐 뭐 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 SMR의 장점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 좀 뭐랄까 우리 원자로 연구하시는 네.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들께 정말 궁금했지만 차마 여쭤볼 수 없었던 네. 그 좀 뭐랄까 도발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게 핵융합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궁극의 에너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우리가 핵융합이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SMR보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융합 기술 자체가 사실은 만약 우리가 대형 원자력 발전소처럼 현재 이미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에너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또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있다면 사례가 있다면은 저는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학기술 개발이라는 게 항상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성공을 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분명히 미래에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지만은 그게 언제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또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건 사실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는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아주 빠르게 지금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다면은 오히려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면서 더 안전성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SMR에 투자를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핵융합의 투자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SMR과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핵융합 발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스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SMR로 통칭하고 있는 그 이 소형 모듈 원자로의 발전 방식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첫 방송에서 저희가 경수로형 그리고 비경수로형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SMR 종류가 있더라고요. 또 활용 방안도 분명히 다양할 텐데 한국에서는 주목받는 발전 방식 그리고 활용 방안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차 정기본에 반영된 우리가 SMR 기술은 현재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순행식 그러니까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를 우리가 소형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실증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혁신의 SMR이 되겠고요. 그리고 물을 끓이는 되게 독특한 에너지 생산 방식인데 이 원자로는 사실은 원자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했던 원자로를 우리가 대형화시켜서 성공을 했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거를 다시 소형화시키면서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한 100배 정도의 우리 안전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대 중반에는 이제 경수형 원자로가 이제 쭉 시장에 많이 이제 경쟁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가서 이제 2040년대에 들어가면은 비경수형 원자로 또는 저희가 선진 원자로로 부르는 소듐 냉각 고속炉라든지 용이온 원자로라든지 고온가스로가 있는데
이 차세대 원자로들은 경수로를 대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고온가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공정열을 제공을 하는 그런데 더 특화돼서 산업단지에 이제 열을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열을 공급하는 데 더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의 원자로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철소 같은 데 말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제철소에 또 필요한 수소를 값싸게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융 원자로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선박 추진의 미래 기술로 지금 보고서 국내에 많은 그 조선사들이 같이 개발에 참여해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 유형에 따라서 또 시장도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뭐 에너지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나 SMR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특히나 또 다양한 어떤 용처 시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핵 통령의 입장에서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이 SMR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매사 그렇지만 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SMR로 나아가기 위해서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R의 사실은 시장 경쟁력은 안전성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그 안전성을 우리가 진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우리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현재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 규제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SMR의 혁신적인 기술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규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개발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정책과 이런 제도가 같이 완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던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조 기술, 그다음에 안전성을 이제 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유지 보수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접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성이 되어야 SMR이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교수님 그러면 관련해서 네. 이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네. SMR을 더욱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교수님께서 또 네.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연구실 홍보할 기회를 제가 오늘 특권을 활용해서 한번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뭐 네.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 제가 다른 게스트분들이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작고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을 다 개발하고 있고요. 더 작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물을 끓이는 발전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했는데 초임기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해서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뭐 작게는 2분의 1, 크게는 10분의 1까지 우리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원자로 제어나 또는 어떤 사고 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기술과 연계를 해서 더 훨씬 부하 추종성을 좋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SMR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들은 모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 연구실 지원자가 많아지면은 네. 막 제 덕분이라고 네. 막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가장 어려운 난관이 남아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겠는데, 그 여기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도 차세대 원자력 정책센터 과제 또 일환으로 또 차세대 원자력의 대중 수용에 대해 여러 고민과 연구를 막 시작했거든요. 규제라는 중요한 지점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기술과 정책, 규제 공동 개발을 위해서 좀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헥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는데 교수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뜻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 SMR 개발에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무척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이정익 교수였습니다. 요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차세대 원자력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이게 궁금하다면
그리고 행문액설에 한마디 해야 쓰겠다 싶다면 보이는 팟캐스트 행문액설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차세대 원자력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행문액설은 계속됩니다. 핵프닝 오늘 네, 핵프닝 오늘 코너에서는요. 차세대 원전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같이 읽고 댓글 내용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뭐 사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시민 여러분의 기술 인식과 또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이제 정들자 막방이네요. 보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옥기원 한겨레 기자님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뉴스 또 관련된 여론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합니다. 예, 옥기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옥기영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제 소개 멘트가 마음에 좀 드셨습니까? 예,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게 곤란해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좀 띄워드려야 돼. 우리가 네. 진행자로서 우리 따뜻한 원자력의 기운을 전파하시는 우리 옥기원 기자님 이제 날이 추워져 가지고 없으면 안 돼 이제 우리 옥 기자님 이제. 네.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요새 원전 관련해서 계속 취재하고 있으신가요? 예, 제가 기후변화팀에 소속돼 있는데 좀 어필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언론사 최초로 생긴 기후변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팀입니다. 거기서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에너지 관련 취재를 하고 있고, 네. 저희 한겨레 기후변화팀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그 원전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기후변화팀에서 하는데 산업부 기자들이 뭐라고 안 그럽니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보다 보면 네. 이런 에너지 문제들을 좀 이제 그런 경제성 부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기후변화란 에너지 문제라는 게 약간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네. 결국 원전이라는 것도 정부가 이제 무탄소 에너지원을 주장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에너지 문제를 경제성뿐 아니라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같이 넓게 보자라는 취지로 같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원자력 기운을 또 동시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니라 핵통령이죠. 네, 핵통령 각하. 네. 원래 방송은 좀 세계관과 캐릭터가 전부다 보니까 이렇게 옥경영 기자님한테는 자꾸만 따뜻한 원자력 기운 얘기하고 이러는데 오늘 그 중요한 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현 상황 그리고 또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찬반 여론 이런 거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셨다 들었습니다. 야, 상당히 정책이네요, 정책. 네, 둘 다 그렇죠. 정책이죠. 아주 뜨거운. 네. 따뜻한 기자님이 뜨거운 이슈를 들고 오셨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살펴본 기사는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사용 후 핵 연료 1.9만 톤 고준위 법 제정에 처분 시설 확보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아니 핵발전을 원자력 발전을 한다고 하면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요 얘기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목에서도 일정 부분 담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28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대형 원전이. 네. 여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위험 폐기물들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시급한데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원자력 업계와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 해당 기사 역시도 이런 방패장 건설을 위한 초기 단계인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역 순환 설명회 일종의 이제 공론화 과정인 거죠. 네. 이런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항상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 아까 이정익 교수님 모시고 폐기물 관련된 말씀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폐기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화하거나 우리가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재활용하거나 이제 이런 어쨌거나 이걸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왜 이렇게 소위 여야 간에 이 정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자꾸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든지 법안이 계류가 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쟁점이 뭡니까 도대체? 결국은 이게 여야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방패장 시설의 용량을 얼마만큼 둘 건지에 대한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즉 이제 방패장 용량을 원전 설계 시한으로도 할 건지, 30년 동안 운영된다, 50년 동안 운영된다고 하면 50년에 관련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정할 건지, 아니면 향후 수명 연장, 추가 수명 연장까지 고려해서 방패장 용량들을 좀 더 크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준위 방패장법 관련해서 통과가 약간 지연되고 있고요. 결국은 지난 국회 임기 때는 아무래도 방패장 건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좀 여당, 좀 다수당인 야당이죠. 야당,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용량을 원전 운영 시한으로 정한 이제 방패장법이 통과될 거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난번에 통과되지 않고 이번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연 그 용량들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건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일단은 부지 선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건설이 중요해서 용량 제한을 한 다음에 빠르게 짓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핵 폐기물 만들지 마라면서 더 이상 핵 발전소 운영을 좀 늘리지 말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핵 폐기물 사용 해결료가 나오는 SMR 돌리지 마. 이게 민주당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탈원전과 이제 약간 원전을 부응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의 쟁점은 원전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걸 영구적인 에너지원으로 볼 건지, 좀 미래의 약간 위험성, 핵 폐기물들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게 불가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소할 건지에 대한 쟁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방패장 건설의 기한 문제로 이렇게 아주 딱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온라인에선 좀 여론 반응이 어떠한지 댓글 반응 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쭉 살펴보다 이제 마음에 꽂힌 댓글 중 하나가, 네. 아무래도 원전 인근 주민이 쓰신 걸로 좀 추정되는 댓글이었는데, 네. 너희 집 앞에 고준위 방패물장이 설치된다고 생각해봐라,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댓글이었어요.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희도 수도권에 살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발전소들이 이제 지역들, 약간 낙후된 지역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의 희생 때문에 수도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전력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발전시설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들이 좀 동반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좀 이같이 지역에만 발전시설이 몰려있는 이런 구조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원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고, SMR 역시 분산에너지원으로서 하나의 대안으로 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 이제 완전 외진 곳에 대형 발전 시설을 짓는 것보다 이런 분산 에너지원들이 발전 자리 잡아서 각각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원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향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었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댓글 내용 참 공감이 갑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방패장뿐만이 아니고 또 그 원전 자체도 뭐 원전에 집 짓고 살아봐라, 뭐 니들부터 먼저 거기 들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원자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좀 재미가 있는데 기자님, 그러면은 그 밑에 뭐 대댓글이나 그런 내용은 좀 없습니까? 아무래도 고준위 방패장을 이런 시설에 대한 위험성들을 우려하는 분들 여론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좀 빨리 안전하게 투명하게 빨리 지어져야지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반대 의견들도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기사의 주제도 이런 공론화 과정들을 담고 있는 공청회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 과정이 투명하게 같이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이런 안전하게 폐기물장이 운영될지에 대한 이런 여론 공론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댓글이었습니다. 그 빨리 진행해야 된다. 저 그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참 그 시급한 문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아마 저희 이 시설 안에 대부분 이제 원자력 폐기물들 사용 후 핵 연료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네. 그 포화 기간이 2030년이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임시로 저장돼 있는 것들이죠. 임시 저장 시설 수조 안에다 이제 발전 시설 각 수조 안에다 저장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기간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운영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불과 이제 한 5년, 6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라서 이런 과정들이 좀 빠르게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항상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포화가 되면은 기존에 가동되고 있던 원전을 이제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과연 그 공백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지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에서도 이런 시급함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너희 집 앞에 방사성 물질을 폐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겠냐라는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댓글과 관련해서 예전에 연구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초 단체인데 그 원자력 관련된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건강권 때문에 반대하는데 근데 또 조금 멀리 있으신 분들은 같은 기초단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먹거리나 생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냐 광역단체냐 소속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 따라서 그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봐서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논의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지자체의 수도권 집중화에 관련된 좀 뭐 다른 범주지만 네. 수도권의 집중화에서 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자체들이 좀 이런 경제적 산업적인 측면들이 열악할 수 있는지 열악한지에 대해서 잘 이제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너무 이제 에너지원들이 그런 부분들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가서 그게 그 지역의 생존의 수단이 돼버린다고 하면 또 그 부분 역시도 나라가 운영되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건강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분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표적인 님비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죠? 네, 네. 참.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이 님비 현상의 당사자들 네. 사이에서도 또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런 거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어떤 보상 체계랄까요? 네. 그런 인센티브도 좀 이렇게 차별화된 혹은 좀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냥 일률적으로 뭐
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좀 디테일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아껴 쓰면 안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네.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예. 네. 한번 좀 이제 다음번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찬반 여론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 얘기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소속된 한겨레 신문 기사가 빠지면 또 독자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 네. 제가 최근에 열린 11차 정기본 공청회를 주제로 쓴 네. 뻥튀기 전력 수요로 원전 건설 유도 위험하면 테코가 왜 건설하나라는 기사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양쪽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원자력 쪽의 이제 업계의 시각과 네. 이제 또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현지에 원전이 있었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 대립하는 지점에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정부가 향후 15년 동안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전력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왜 이런 수급 계획이 중요하냐면 발전 시설, 특히 원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길게는 10년, 15년도 넘게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발전 시설을 짓는 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미래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빠르게 이제 발전 시설도 만들고 전력들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취지의 목적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형 원전 같이 이렇게 미리 이제 15년 전 단위 계획에 이렇게 대형 원전 건설 계획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 원전이 유치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사는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한다든가요? 아무래도 이번 정기본의 쟁점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이제 질문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네네. 2015년 정기본 이후에 2년 만에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이 이번 정기본에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의 주제로 담고 있는 SMR도 이제 이번 11차 정기본에 2035년 전후까지 전력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담고 있어서 이게 아마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한 반대했던 환경단체라든지 지역민들, 안전성 우려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또 너무 건설을 빨리 신속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인 이제 비판의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쟁점 놓고 시민들 반응이 궁금해요. 좀 댓글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좀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두 가지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원전 주민들은 예. 이게 너무 원전 건설을 위해서 정기본을 짜맞춘 게 아니냐라는 쟁점들. 결국은 지금 현 정부에서 약간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확대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의 이런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들을 3기 플러스 SMR까지 좀 너무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네. 한편으로 2035년 뭐 이제 향후 뭐 15년 이후 20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대부분 전기차로 바뀔 거고 전력 수요들이 더 급증할 텐데 과연 원전 없이 어떤 발전원으로 뭐 그런 전력들을 공급할 수 있겠냐라는 또 이제 옹호 의견들도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게 그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재생에너지가 아예 뭐 무시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너무 원전 뭐 신규 원전 3기 플러스 SMR이 들어있어서 이게 원전에 대한 이미 그 내용들이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좀 거기에는 이제 향후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얼마만큼 확장할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서 향후 전력들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고요.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발전량도 많고 출력 제한이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SMR 같은 경직성 전원, 그러니까 좀 출력이 적거나 이런 출력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경직성 전원들을 중장기적으로 늘려가면서 이런 재생에너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담긴 게 11차 정기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전 하나 좀 궁금한 게 장장 그 전남 영광에 있는 그 발전소,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잉여 전기를 포함해서 한 200%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남는 편인데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더 SMR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신규 원전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 기존의 원전과 그 관련된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 11차 전기본이 나온 걸까요? 너무 이게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결국 저희들은 발전소만 지으면 그 전력이 뭐 저희 집으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막 싸게 들어오는지 아는데 네. 이제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네. 엄청난 전력망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기 한참 뭐 차로 4시간 떨어진 저기 울진의 전력들을 이제 이동해서 뭐 저희 수도권에서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망 시설들이 필요한데 네. 결국은 이런 중장기적으로 분산 에너지원들이 확대되고 SMR 같은 이런 에너지원들이 확대된다면 향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력망 설비가 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 한 지역에서 그 전남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들은 전남 지역에서 충당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들은 수도권에서 충당하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전과 그런 것들이 기능하는 생태계들의 퍼즐들이 어떻게 잘 맞춰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항상 그 정책 측면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고 잘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퍼즐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 더 해봐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핵통역께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되고 빨리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끊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저희 이제 3부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푸닝까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랑 방송 3부작 하면서 좀 느끼시거나 아니면 요 얘기는 이제 꼭 마무리 짓기 전에 해야겠다라는 거 있으면 옥기영 기자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결국은 에너지원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쉽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네, 이제 많은 발전 설비들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발전 설비들을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 연구 시설들, 새로운 에너지원 연구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값싼 전기를 쓰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만들어진 전기는 아니라는 대중적 청취자분들의 인식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SMR이라는 이런 새로운 발전원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재생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확대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결국 이런 저희들의 전력화 생태계들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심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따스한 원자력 에너지 기자님, 옥기원 기자님과 핵푸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따뜻한 기자님 옥기원 기자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특집 3부작 핵문핵설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좀 배우고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네, 핵통령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그럼요. 저도 일단 그 세 차례에 걸친 이 방송을 준비를 하고도 진행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숙제가 참 많이 주어졌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네. 이게 시작이다.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 신기술을 정말 우리 사회와 잘 소통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 네. 내지는
뭐 디딤돌 네. 역할이 오늘 우리 지난 3부작에 걸친 우리의 방송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앞으로 제가 갈 길이 멀다는 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조화롭게 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 안에서 차세대 원자력이 역할을 가질 수 있을지, 또 그게 또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될 때 저희가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역시 저희와 함께 항상 겸손한 태도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라고 항상 주장하시는 핵통령 카카오와 함께 방송을 계속 만들었는데요. 저희 특집 3부작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집 방송이 내년부터 정규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채널에 방송과 채널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규 방송이 됐다라는 그 소식을 구독하시는 여러분께 제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우리 자랑스러운 핵PD 김성광, 그리고 핵통령 권준호, 제작의 김성광, 권준호, 우지소, 강민경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